수필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자동차의 사용과 이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이는 많은 생명들에 대한 고찰을 나타낸 수필이야. 그래서 우리 나희덕이라는 분은 많이 들어봤지? 혹시 나희덕 작품 뭐 배웠니? 혜원아, 너 배웠던 거. 1학년 때 반통해물 이런 거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배우게 될 거야.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유년의 울타리는 좀 나이덕이라는 분은 알아두면 좋아. 워낙에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거든. 텐자나무였다. 너 혹시 배운 사람 있니?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세웅이 안 배웠어. 사기치는 것 같은데. 또 배추의 마음, 이거 안 배웠니? 뿌리에게. 엄청 유명해. 이거는 자주 나와. 또 뭐 있니? 너희 중학교 때 배우거든. 이건 귀뚜라미. 뭐 땅끝,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쓰셨고,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신 분이야. 요 나이덕이라는 분은 요 작품 세계를 좀 보면은 나이덕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친환경적, 친자연적,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나이덕이라는 작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포인트를 두고 글을 읽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야. 좀 잘 알아둬, 이 작가분은. 우리 뭐에 대하여 읽냐면 풀비린내야. 글 읽어봤지 다? 집중해서 읽어봤으면 선생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준아, 풀비린내가 뭐니? 여기서 나오는 풀비린내는 뭐를 의미하니? 세용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동차 이렇게 쭉 가면서 거기 앞에 이제 벌레들이 타닥타닥 이제 부딪혀서 죽잖아. 거기서 나는 그 냄새. 그래서 죽은 풀벌레의 냄새지. 그래서 요거 자동차에 부딪힌 거야. 요것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내가 자동차를 타니까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구나, 죄책감을 느끼지. 그리고 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어. 나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불편함이 될 수 있구나. 나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요런 구조의 글이었지. 좀 잘 알아두고 잘 읽어두면 좋은 글이야. 그리고 워낙에 이제 나이덕 작가님의 글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필시 할 것 없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 좀 잘 알아둬.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경험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이 작품은 1965년 자동차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샤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성이 충만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달리는 무기, 매우 위험한 기계라는 뜻이야. 알겠지? 달리는 무기야. 하지만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자동차거든. 물론 달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이 부분은 감성적 기기에 대한 작가가 생각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의 경험, 감성적 기계, 요거는 작품 이름이지, 자동차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내용과 그게 가지는 예술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있어. 감성적 기계의 내용과 의. 감성적 기계는 작품 이름이야. 그 무렵 나는 초보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에 살 때는 그래도 모든 게 이제 가까우니까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는데, 이 객지, 그러니까 멀리 나와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 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물론 처음에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할 때야. 그래서 이제 담화표지 활용했지.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체크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추론적이니까.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상반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사용하고 있지. 그래서 점점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거지.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만 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한 줄 요약 한번 해보자. 샤프 들고 여기는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게. 문단에서 너희가 한 줄로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해봐. 너희들 혼자서 이거 영상 듣거나 할 때는 이렇게 안 하잖아. 잘 안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해봐. 영상도 뭐 1배속으로 듣는 애들 많이 없잖아. 그치 세용아? 그러니까 지금 좀 샤프 들고 해봐. 좀 틀려도 좋고 하니까. 틀리는 건 사실 없지.
본인이 요약해놓고 선생님이 써주는 키워드들이 잘 들어갔나 확인해보고 안 들어갔으면 추가해 놓으면 돼. 운전에 길들여지고 있다. 혹은 운전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그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해. 내가 점점 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쓸데없는 상황에까지 운전을 하더라. 요 내용이야. 그리고 줄이자면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탱스템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나는 이 말이 되게 공감되더라.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라고 권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 혹은 남들과 적당거리 떨어져서 내 개인적 공간에 있고 싶은 것, 이것은 본능적인 욕구야. 니네들 지금 자리에 앉은 거 봐.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은 그 자리에 안 앉고 다 이제 따로 앉잖아. 그치?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 두 자리 이렇게 있는데 딴 자리 비어 있는데 굳이 그 옆에서 가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머물고 싶은 욕구가 있어. 개인적인 공간에. 그런데 언제나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도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 주는 게 자동차라는 거야. 자동차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해주고 밖에 나가면 그 개인적인 공간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 사회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아주 신기한 물건이 바로 자동차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욕망. 이런 의미를 잘 체크를 해야 돼. 개인의 영역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혹은 이거를 머물고자 하는 의지라고도 썼지. 이런 의지와 뭐가 상반돼? 움직일, 어딘가 나가야 돼. 요거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도구가 바로 뭐다? 자동차라는 거야. 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너희들도 이제 운전하게 되면 혼자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정말로 그 안에 딱 나만의 공간이거든. 옆에 누구 이제 동성자가 없으면.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을 했지. 아늑한 자궁이라고 표현했어.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신만의 안락한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모성과 연결되는 아늑한 자궁이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이제 나이덕이라는 분이 이제 모성에 대해서도 되게 좀 시도 많이 쓰고 하셨거든. 어쨌든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욕망. 머물고자 하는 의지,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 이게 자동차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요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지. 자동차를 많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모순된 욕망을 다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거야. 앞에서 말한 그 때문이다라는 건 담화 표지야.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야.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계야. 예술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자, 한 줄 요약해보자. 이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뭐 인식 정도로 쓰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담화 표지 또 나왔네. 체크돼 있어야 돼. 어지간하면 아까 읽으라고 시간 줬을 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계기야, 생각이.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돼. 이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에 대한 계기가 되겠네. 차표가 없었던 게 계기야.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조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가 긴장을 해서인지라는 건 여기서 숨어있는 말은 뭐야? 내가 긴장을 했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을 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 정도는 행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안 써도 이런 게 이제 추론적 읽기의 기본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서울에 도착해서 이를 보고 난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어. 이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뭔가 부딪혀서 소리를 들었던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앞에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경험을 했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차창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부딪힌 경험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알 수 없는 뭔가 부딪혔어. 모래 같은 게.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어. 이 푸르죽죽한 것들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야. 푸르죽죽한 것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무덩이처럼 말이다. 이 직유법을 써서 우리 조금 더 우리가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도와주고 있어. 먼지 뭉치의 원관념은 어떻게 될까? 풀벌레들, 죽은 풀벌레들이 되겠지, 시체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대. 또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이라고 되어 있네.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 승재야? 그렇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대잖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자마다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아까 위에서는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했다면 여기는 또 후각적인 거, 여기는 시각적인 거, 다양한 이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생생하게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괜찮니? 그래서 이 풀비린내 라는 것을 후각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충격적인 경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몸서리 쳐지는 기억이야. 왜? 죄책감. 아까 승재가 얘기했던 그 죄책감. 누군가를 죽였으니까 어쨌든. 자, 요약해보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죄책감이야. 그치? 죄책감이야.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그러면 요약할 때 죄책감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 풀벌레를 죽인 죄책감. 어떤 죄책감인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쓰면 되고, 경험까지 넣으려면 운전 중이라는 말까지 넣으면 조금 더 자세해질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요약하는 게.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조금 앞뒤로 붙여주면 돼. 알겠지? 요약할 때.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디뎌졌으리라는 것은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것은 지규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야.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 이런 자연물을 죽이는 살상을 경험했다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을 죽이면서 다니는구나.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라는 자각, 깨달음이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은 뭐야? 여기서는 자동차가 되겠지? 다른 생명은 풀벌레들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풀벌레들을 죽이는데 인간이 굉장히 무감각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사람들 저거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구나, 모두가.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다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야.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폐해, 나쁜 점들. 우리는 계속 생명들을 죽이면서 인간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자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런 대신에 아까처럼 필요 없을 때 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활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그래서 태도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풀벌레뿐 아니라 뭐 피, 진짜 빨간 피를 흘릴 수 있는 뭐 사람이라든지 더 큰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일 수도 있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대. 자, 이 부분은 자동차의 반생명성을 스스로 깨닫고 있고 자각하고 있고, 그 다음 문단은 경험을 통한 성찰과 고민, 또 그 고민을 통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지.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기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 나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자연을 소중해야 돼. 인간이랑 어울려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많은 생명을 이미 죽이고 있었구나.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살생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자아 성찰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 자, 여기 좀 정리 좀 할 거야. 이거는 중요한 글이라서 정리 좀 할게. 성찰의 계기가 뭐였니? 성찰의 계기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첫 번째로는 안 쓸게. 감성적 기계를 관람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두 번째, 풀벌레의 시체를 발견하지. 내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벌레들을 죽였구나. 그래, 구조를 지금 알려주는 거야. 이런 성찰의 계기를 먼저 설명해 줬고, 그치? 그 다음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편리한 누구에게? 인간에게 편리한 자동차가 생명을 살생의 도구로 활용되는, 그냥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살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태도를 정리하지. 마지막으로 사용을 최소화하자. 정말 필요할 때만 우리 자동차를 쓰도록 합시다. 자, 우리 좀 앞으로 가서 조금만 더 해볼 거야. 요 부분, 승민아, 한번 추론해보자.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손을 반복해서 씻었을까? 우리가 손을 씻는 행위는 뭔가 더러운 것을
털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행위와도 연관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큰 죄책감, 필자의 죄책감의 크기를 추론할 수 있지. 엄청 실제로 죄책감을 크게 느꼈다는 거. 자,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 부분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글을 쓸 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글의 배치도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꼭 시간 순일 필요는 없지. 광주 비엔나를 보고 풀빈린내 나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벌레들을 봤던지 죽은 시체들, 아니면 내가 먼저 풀비린내에 대한 경험을 하고 이거를 봤던지, 그건 상관없어.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굳이 이 장면을 먼저 넣었어. 광주 비엔날레 감성적 기계에 대한 장면을 먼저 넣었거든. 왜 먼저 넣었을까? 세영아. 첫머리에 배치한 이유. 기계 관람의 경험을 첫머리에 배치한 이유가 뭘까? 세용아. 자, 첫 번째. 자동차가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 뭐 써야 되네. 어떤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안락한 공간과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것. 이 사례를 먼저 보여주고 현대인들이 자동차에 애착을 가지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지. 연결하고 있어. 굉장히 이제 고도의 글쓰기 전략이지, 사실은. 또 두 번째. 감성적 기계 관람 경험과 또 자신의 실제 고속도로 운전 경험, 달리는 무기. 이걸 통해서 뭐를 제시하고 있어?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게 앞에서는 안락함을 강조하고 있고 뒤에서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큰 글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깨달음을 제시해서 필자의 생각을 부각하고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지. 이런 이유로 감성적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첫머리에 배치한 것 같아.